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자본, 실리콘밸리의 폭발적인 혁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결정되는 경제의 방향까지.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 단일 민족이 이 모든 흐름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들이 처음부터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추방당하고 배제되고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돈의 언어를 가장 먼저 이해한 집단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세계 경제의 심장을 쥐게 되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선택한 길이 결국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이 되어버린 이야기. 지금부터 그 숨겨진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100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중세 유럽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아주 기묘한 모순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권력, 더 높은 지위를 갈망했죠. 하지만 정작 그 부를 만들어낼 가장 직접적인 방법,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시간은 신이 만든 것인데 그 시간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건 죄악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절대적인 진리였고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 신념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왕들은 전쟁을 해야 했고 성을 쌓고 도시를 확장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필요했죠. 문제는 당장 쓸 현금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끼리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 없으니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겉으로는 모두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돈 좀 빌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왕들의 눈에 한 집단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농토를 소유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고 기술자들의 세계인 길드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즉,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길 자체가 막혀 있었던 겁니다.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죠.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더럽다고 외면하던 일, 바로 대금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생존을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금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하려 하지 않던 그 일이 곧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왕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했고 그 돈을 관리하는 역할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궁정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재정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공급하는 사실상의 개인 은행이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권력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왕들은 결코 그들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계산적으로 이용했죠. 유대인들이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도록 내버려 두다가 어느 순간 왕이 감당해야 할 빚이 너무 커지는 순간이 오면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처형하거나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모아온 모든 재산은 그대로 왕의 것이 되었죠. 빚은 사라지고 돈만 남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유대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삶 속에서 땅이나 건물처럼 무겁고 묶여있는 자산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언제든 들고 도망칠 수 있는 것들, 현금과 보석, 그리고 무엇보다 정보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무엇이 비싼지, 어디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그 차이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재능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감각, 생존 그 자체였죠. 유대인의 경제적 능력은 처음부터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끝없는 배제와 핍박 속에서 억지로 단련된 결과였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강제로 만들어진 생존 기술이
훗날 세상의 판 자체를 뒤집는 무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왕의 뒤에서 돈을 관리해주는 존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누구보다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존재였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그들은 시스템 바깥에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가문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이 집안의 창시자였던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보. 그는 5명의 아들을 유럽의 핵심 도시로 흩어보냈습니다. 런던, 파리, 나폴리, 프랑크푸르트. 지금으로 치면 유럽 전역에 동시에 뿌리를 내린 초거대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한 셈이죠.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버린 전략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한 일은 단순한 은행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진짜 무기는 돈이 아닌 정보였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을 얻기 위해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축했고 전용 운송 수단까지 운영했죠. 국가의 우편 시스템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민간이 운영하는 첩보 기관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워털루 전투입니다. 유럽의 운명이 걸린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영국군이 맞붙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은 모두 나폴레옹이 승리하면 끝장이라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 있던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부보다 거의 하루 먼저 영국의 승리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게임의 결과를 손에 쥔 상태였던 겁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은 당연히 영국의 승리를 외치며 주식을 사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네이선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증권거래소에 나타나 일부러 침울한 표정을 짓고 보유한 주식을 대량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보력으로 유명한 로스차일드가 팔고 있다. 이건 분명히 영국이 졌다는 신호다. 나폴레옹이 곧 런던으로 진격할 것이다. 순식간에 시장은 공포에 잠식됐죠. 패닉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가격이 바닥으로 무너지는 순간 로스차일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다음 날 영국의 승전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지자 시장은 폭발했습니다. 가격은 수직으로 치솟고 공포에 팔아버렸던 사람들은 그대로 무너졌죠. 그 단 하루 사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오늘날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의 위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부유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돈을 빌려주는 존재, 왕조차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금의 원천, 말 그대로 은행 위의 은행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권력의 중심이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왕이 돈을 지배하던 시대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가 왕을 움직이는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전쟁의 승패를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방향과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진짜 실세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총과 칼이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건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규칙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정보가 빨라도 국경을 넘나들며 거액의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옮겼을까요? 지금처럼 온라인 뱅킹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금괴를 마차에 실어 이동한다는 건 사실상 여기 돈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 번만 털려도 모든 게 끝나는 구조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힘도 무력도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바로 신뢰를 이용한 겁니다.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금을 직접 옮기지 않는 것, 대신 지급 약속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한 지역에서 돈을 보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실제 자산을 이동시키는 대신 다른 지역에 있는 동료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현지에 있는 유대인 상인이 그 금액을 대신 지급해주고
이후 서로의 거래를 통해 균형을 맞추며 정산하는 구조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종이 한 장이지만 그 한 장이 실제 금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돈은 이미 국경을 넘어간 셈이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배신의 대가가 너무 컸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단순히 돈을 잃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됩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공동체는 생존 그 자체였고 거기서 쫓겨난다는 건 삶이 끝난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유대인 네트워크는 그 사실을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뜨립니다. 저 사람은 신용을 배신한 사람이다. 그 한 문장으로 그는 어느 도시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거래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보다 신용을 선택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을 잃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스템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금이 아니라 신용이 자산이 된 순간 돈은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위험한 운송 없이도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시스템, 지금으로 치면 국제 송금의 원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벽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돈을 잘 움직인다 해도 정작 자신들의 땅이 없다면 무엇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당시 유럽은 이미 촘촘한 기독교 질서로 굳어져 있었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곳이 우리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갈 곳을 새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향한 곳이 바로 아메리카 신대륙이었습니다. 끝없는 바다를 건너 도착한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땅 한 평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대지를 마주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은 그 땅에서 또 하나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설탕. 지금은 너무 흔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당시 설탕은 하얀 금이라 불릴 정도로 귀한 사치품이었습니다. 왕과 귀족들만 맛볼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걸 대중화시킨 주역 중 하나가 바로 신대륙으로 건너간 유대인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브라질과 카리브해 지역에 정착해 대규모 설탕 농장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을 연결하는 거대한 무역망을 구축했습니다. 신대륙에서 생산하고 유럽으로 운반하고 다시 금융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 결과 설탕은 더 이상 일부 귀족만의 사치품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상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설탕을 사용하는 이 일상조차 사실은 이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무역 시스템 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강한 존재감을 갖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보석이 아름다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훨씬 더 처절합니다. 언제든 도망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쫓겨나 신대륙으로 건너왔지만 그곳에서도 언제 다시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 대비해야 했고 늘 이동제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산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들고 이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죠. 금괴는 가치가 크지만 무겁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는 오히려 짐이 됩니다. 반면 다이아몬드는 손가락만 한 크기의 집 한 채 값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작은 주머니 하나, 심지어 몸 안에 숨겨서도 이동이 가능한 자산입니다. 이들에게 다이아몬드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휴대용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고 감정하고 유통하는 기술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돌 하나에 수억, 수십억의 가치가 담겨 있다면 그걸 어떻게 믿고 거래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봐서는 진짜인지 얼마짜리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판을 바꾸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신용. 결국 이 시장에서는 물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가치가 맞는가, 이걸 믿을 수 있느냐가 거래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이아몬드 시장은 신용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계약서보다 평판이, 서류보다 신뢰가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벨기에 앤트워프에 가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수백억, 때로는 수조 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도 복잡한 계약 과정이 없습니다. 대신 거래 당사자들이 눈을 맞추고 단 한마디를 주고받습니다. 마잘 우브라카, 행운과 축복을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거래가 성립되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오랜 시간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들에게 계약은 종이가 아니라 신용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평판과 공동체의 규칙이 그 어떤 법적 문서보다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신용이 완벽하다면 말 한마디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계약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시스템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배신의 대가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점입니다. 만약 누군가 약속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됩니다. 앤트워프를 비롯해 텔아비브, 뉴욕, 홍콩 등 전 세계 네트워크에 정보가 공유되고 이름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 평생 쌓아온 신용과 가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사망 선고인 셈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의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끼리 속이면 결국 모두가 무너진다. 오랜 유랑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이 생존 본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에게 공동체에서의 추방은 법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배신과 사기가 발생한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2004년 뉴욕 다이아몬드 거리에서는 한 상인이 검수용으로 받은 고가의 천연 다이아몬드를 인조로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버니 메이도프의 초대형 폰지 사기나 샘 뱅크먼프리드가 연루된 FTX 붕괴 사건처럼 현대에도 신용을 무너뜨린 사례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 돈이 아니라 결국 신용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무역로를 개척하고 자본을 축적해온 유대인들, 이제 이들이 향한 다음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세계 경제의 심장, 월스트리트였습니다.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골드만삭스, 제2피 모건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 처음부터 그렇게 화려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시작은 놀라울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지금의 월스트리트를 떠올리면 멋진 정장과 엘리트 이미지를 생각하시겠지만 19세기 미국 금융계는 철저히 앵글로색슨 주류 백인들의 세계였거든요. 그들만의 성벽은 높았고 외부인은 쉽게 발도 들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유대인 이민자들은 그 문턱에서 노골적으로 배척당했습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감히 우리 금융권에 들어오려고 하냐는 시선이었죠. 당시 돈이 되는 핵심 산업, 철강, 철도, 부동산 같은 분야는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때 그들의 진짜 방식이 드러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귀찮아하는 것, 심지어 무시하는 것, 바로 그걸 파고든 겁니다. 마르쿠스 골드만이 처음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마차를 끌고 다니던 행상이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창업자들 역시 남부에서 면화와 자파를 팔던 장사꾼 출신이었죠. 이들이 선택한 시장은 대형 은행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영역이었습니다. 바로 길거리 소상공인들의 어음이었습니다. 유대인 금융가들은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은 미래에 더 큰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대신 지금은 그보다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반대로 금융가는 지금 돈을 내주고 시간이 지난 뒤 더 큰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핵심은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대신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거래가 되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사서 수익을 얻는 투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이 부족한 사람과 돈이 남는 사람 사이에서 시간의 가치를 연결해주는 구조였던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금융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은행들은 무시했던 작은 거래들을 이들은 모조리 끌어모았습니다. 수많은 작은 어음이 쌓이면서 점점 거대한 자금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현장에서 직접 뛰며 시장을 읽은 이들은 결국 누구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거리에서 시작했던 이들이 어느 순간 미국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행상 마차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월스트리트의 초고층 빌딩이 올라섰습니다.
작은 어음 하나에서 시작된 흐름이 결국 국가 단위의 자금으로 확장된 것이죠. 이들은 어음 할인으로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나중에는 미국 정부에까지 자금을 공급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남들이 외면한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그걸 집요하게 확장해 결국 중심을 차지한다는 것.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돈을 연결하고 흐르게 만드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던 겁니다. 이 모든 화려한 성공의 밑바닥에는 아주 독하고도 슬픈 힘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학교 다녀온 아이에게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했니? 우리처럼 시험은 잘 봤는지, 말을 잘 들었는지를 묻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질문은 생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브루타라고 불리는 토론 문화입니다. 나이와 지위 상관없이 서로 부딪히고 논쟁하고 끝까지 따져보는 방식이죠. 이들은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식탁 위에서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2000년 동안 뼈에 새겨진 교훈 때문입니다. 땅을 빼앗기고 집을 잃고 재산을 털려도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이들에게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무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질문 문화는 현대에 와서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바로 혁신의 중심, 실리콘밸리입니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인텔의 앤디 그로브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권위에 주눅 들지 않고 왜 안 됩니까?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남들이 정답을 외울 때 이들은 정답 자체를 의심합니다. 그게 기술이 되고 결국 돈이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이스라엘 특유의 후츠파 정신입니다. 쉽게 말해 뻔뻔할 정도의 당당함인데요. 신입사원이 최고 경영자에게도 거리낌 없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감한 도전과 리스크 테이킹이 쌓이면서 인구 10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타트업을 배출하는 나라가 됩니다. 결국 유대인 자본의 진짜 힘은 금고 속 돈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사고방식, 머릿속 알고리즘에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금괴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금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의 힘을 물려주는 셈이죠. 모든 것을 잃어도 지식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 철학,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박해를 뚫고 금융과 문화, 기술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그런데 왜 세상은 이들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음모론의 대상으로 만들까요? 이런 이야기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 수장도, 재무 정책을 움직이는 인물도, 글로벌 자산을 굴리는 금융가들도 특정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조종한다는 주장 말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일부 사실과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집단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거대한 음모로 연결하는 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오히려 맥락을 다시 보면 답이 보입니다. 오랜 세월 자산과 권력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이 금융과 지식 네트워크였고 그 분야에서 축적이 일어나면서 영향력이 커진 겁니다. 남들이 외면했던 영역에서 쌓은 경쟁력이 시간이 지나 핵심 인프라가 된 셈이죠. 그럼에도 위기가 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까요? 불안이 커질수록 원인을 단순화하려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경제 문제를 이해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집단 하나의 책임을 돌리는 게 훨씬 쉽거든요. 과거에 특정 집단이 희생양이 되었던 메커니즘이 형태만 바뀌어 반복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의 영향력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에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는 체다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일정한 부를 얻으면 그 일부를 다시 사회로 돌려주는 것을 의무로 여기는 문화입니다. 이 자금은 교육과 연구, 공공 영역으로 흘러들어가고
다시 새로운 인재와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인재와 네트워크가 또다시 경제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결국 이들의 힘은 단순한 부의 축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다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완성한 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보이지 않는 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시대는 또 한 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금과 해인, 그리고 종이로 움직이던 돈의 시대를 지나 보이지 않는 코드와 알고리즘이 흐름을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 그리고 인간보다 빠르게 판단하는 시스템들까지. 자본은 더 이상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미래의 권력은 누가 쥐게 될까요? 특정한 집단일까요? 아니면 시스템 그 자체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쫓겨나고 빼앗기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잃을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땅 대신 네트워크를, 재산 대신 지식을, 권력 대신 시스템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택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자산은 단 하나입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머릿속에 쌓인 생각과 질문입니다. 세상을 의심하고 이해하고 다시 만들어 보려는 그 힘 말입니다. 어쩌면 진짜 차이는 출발선이 아니라 무엇을 쌓아 올리고 있느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